네, 안녕하세요. AWS 서밋 서울에 이렇게 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규모 유전체 혁신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안준용 교수님과 함께 발표 소개를 맡은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현민입니다. 우선 강연에 앞서서 간단히 오늘 발표자 양력을 소개드리면 현재 안준용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주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헬스케어 분야의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선 발표 순서인데요. 제가 먼저 멀티오믹스 데이터 그리고 멀티모달 데이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창출할 때 어떻게 AWS 클라우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후 교수님께서 아마존 EMR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실제 유전체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에 활용했는지 그 혁신 내용에 대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AWS 클라우드에서 과연 어떻게 공동 연구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교수님께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AWS의 많은 전 세계 고객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영국의 바이오뱅크 사례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강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AWS의 파트너인 DNA 넥서스와 함께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공유받은 데이터만 승인된 연구자들에게 한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실제 의료 데이터의 보안을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컴퓨팅에 대한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걱정 없이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아이들 병원 중에 하나인 필라델피아 아이들 병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그룹은 멀티모달 데이터, 즉 임상의료 그리고 유전체학, 의료 이미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실제 소아암 환자에 대한 연구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상 진단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립스라고 하는 1891년 설립된 필립스의 경우에 AWS의 얼리 어댑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AWS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이 기업은 자사의 헬스 슈잇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을 구동하여 AWS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원이나 파트너사들이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바이오 제약 얘기입니다. 여기도 아마 제약 분야의 관계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상위 10개 글로벌 제약사 중에 9곳은 모두 AWS에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AI ML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보셨을 때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한 건강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멀티모달, 즉 정밀의학이나 정밀의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리시즌 메디슨에서는 유전자, 환경,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더 나은 건강을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코호트, 인공지능, 임상 유전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 나아가 전 세계 인구 집단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주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이 정밀의료 분야가 더욱더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멀티오믹스 데이터는 여러 수준의 생물학 전반에 걸친 데이터의 표현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전체, 전사체, 대사체,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는 정보인 후성 유전체,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보는 마이크로바이옴, 단백체 등 다양한 멀티오믹스 데이터가 더욱더 많은 인사이트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료 연구 현장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통합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의료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특수 목적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의료 및 생명과학 데이터를 저장, 변환, 분석, 그리고 접근하는 데까지 다양한 특수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크게 오늘은 먼저 소개드리는 것인데요. 헬스오믹스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DNA나 RNA 같은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 레이크입니다. 몇 분 안에 의료 데이터를 정형화된 포맷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사의 메모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텍스트 데이터로 안전하게 변환하는 기능을 담고 있고요. 헬스 이미징은 말 그대로 의료 이미지를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대 비용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고요. 페타바이트 규모의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더라도 1초 미만의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헬스 스크라이브입니다. 환자와 임상의, 즉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에서 그러한 음성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로 요약 및 정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결국 의료 파트너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빠르게 의료를 혁신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환자의 대화에 더 집중을 하고 자동으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서비스는 히파 적격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GDPR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제 고객은 임상 치료, 과학 연구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초적인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AWS 헬스 오믹스에 대해서 오늘 아마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것으로 생각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AWS 헬스 오믹스는 의료 및 생명과학 조직과 파트너가 유전체나 전사체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오믹스 데이터를 저장, 쿼리,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의료를 개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레퍼런스 앤 시퀀스 스토어라는 기능은 대규모 분석을 지원하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할 때 염기 서열을 저장하는 스토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될 때 레퍼런스 정보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시퀀스 스토어는 만약에 그 저장된 데이터가 한 달 동안 오브젝트에 접근이 없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자동으로 아카이빙 돼서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바이오 인포메틱스 워크플로우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레디 투 런이라고 부르는 사전 워크플로우나 사용자가 직접 가지고 온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오거나 직접 개발한 워크플로우를 등록하기만 하면 컴퓨팅 파워를 훨씬 더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변이 및 주석 스토어입니다.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 전장 유전체라고 하는 DNA 전반의 정보를 분석하게 되면 나오는 그런 생물 정보학 포맷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유한 다음에 바로 쿼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로부터 헬스 오믹스 서비스를 써서 전반적으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AWS 헬스 오믹스의 두 번째 설명드렸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인 유전체 워크플로우를 이해시켜드리고자 이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의 유전체학 워크플로우는 각 단계별로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은 또 다른 단계의 입력이 되고요. 또 이러한 각각의 단계는 명령줄, 배시와 같은 명령줄일 수도 있지만 파이썬, C++, 자바 등등의 다양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계는 메모리 집약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유전체학에서 얘기하는 이 워크플로우라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AWS 헬스 오믹스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의 워크플로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설 혹은 비공개 워크플로우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워크플로우이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도커 컨테이너를 먼저 만들게 되고 각 작업별 프로그램을 컨테이너화 시키는 것이 고객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AWS 헬스 오믹스의 시퀀스 스토어나 아마존 S3로부터 입력 파일, 오믹스의 입력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워크플로우 언어에는 WDL, 넥스트플로우, CWL과 같은 게 있고 이러한 것들은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오거나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리소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절한 인스턴스 크기를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컴퓨팅 리소스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달리 저희가 업계 최고의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35개의 워크플로우를 사전 등록해 놓은 레디 투 런이라고 부르는 워크플로우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API 콜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도 있고 개별 런을 콘솔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프라이빗 워크플로우와 달리 각 워크플로우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리해야 되는 샘플 수만큼의 정확한 컴퓨팅 리소스 비용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멀티오믹스와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렇게 필요한 상황으로 인사이트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할 텐데요. 먼저 임상 기록도 흔히 얘기하는 커먼 데이터 모델, CDM 모델과 같은 것으로 정교화를 해야 될 것이고 오믹스 데이터로 예를 들면 변이 정보라고 불리는 VCF 파일도 개방형 열 형식인 아파치 ORC와 같은 호환 포맷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화가 되고 나면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파크 쿼리는 EMR로, 간단한 파이썬이나 SQL 쿼리도 아테나로 검색할 수 있으며 AI ML이 만약에 내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해서 질병 예측 모델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세이지 메이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 반응형 웹 시각화 대시보드가 필요하다면 아마존 퀵사이트 모듈을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이렇게 개방형 열 형식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게 되면 타사의 애플리케이션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더욱더 많은 이러한 의학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AWS 상에서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뒤에서 말씀드릴 아마존 EMR 서비스를 사용해서 실제 대규모 데이터셋을 아파치 스파크나 하둡 등의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를 쉽게 사용하여 더욱더 고성능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정밀 의료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과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AWS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히 아마존 EMR을 써서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뤘던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안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자폐 유전체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혁신, 아마존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게 돼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 좀 기본적인 AWS의 서비스들, 그다음에 유전체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스펙트를 소개해 주신 김현민 아키텍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듣고 있을 폴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폐 유전적인 다양성들, 그 다음에 자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밝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류하기로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유전학을 연구하는 유전학자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현미경을 보거나 그런 동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순수하게 데이터랑 프로그래밍만 가지고 하는 조금은 생경한 그런 생물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반세기 전쯤에 1950년도 때 우리가 방사선 회절을 통해서 DNA의 모습을 처음으로 밝히게 됐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방사선 이미지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X자 모양의 어떤 이중나선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50년 전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의 발전이 있고 기술의 발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의 텍스트의 나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DNA라고 하는 건 ATGC의 나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색체 중에 염색체 1번에 존재하는 첫 번째 위치에 몇 가지 정도의 그런 문자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뭐 실제로 우리의 DNA를 보면 이렇게 ATGC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의 형태로 알게 될 수 있었던 거에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00년대 초반에 됐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정부랑 그다음에 사기업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 DNA에 어떤 서열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1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독을 했을 때 우리가 한 사람에게서 얻어냈던 DNA 정보가 한 사람에게 얻으려고 했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비용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유전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서 DNA 정보를 얻는 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저렴해지는 그런 가격이 될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데이터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뭐 암과 같은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DNA 부분에 우리의 암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걸 통해서도 이런 DNA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더 기술이 증폭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의 어떤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SR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보시면 이미 데이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적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공공 데이터에서도 거의 200페타바이트 이상의 유전체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공공의 데이터이고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제 각자의 연구기관에 속해 있는 환자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매년 거의 100에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비단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병원에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인구 집단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유전적인 원인들을 알게 되고 다양성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가치들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 하에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서 유전체 데이터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데이터들이 이제 집약되기 시작을 하고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처음 시작됐던 이런 대규모 유전체 사업들이 뭐 아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권 국가들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력들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대규모 데이터들을 AWS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유전체 데이터라고 하는 거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ATGC의 문자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혹은 환자에게서 얻은 데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생겼는가라고 할 땐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Variant Calling Format, 우리가 줄여서 VCF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전 변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몸 안에는 30억 개 정도의 염기 서열이 존재하지만 그 30억 개가 모두 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사이에 다름이 존재하는 것은 한 300만 개 정도의 그런 염기 서열이 다르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유전 변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거를 VCF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죠. 이 파일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럼에는 그냥 어떠한 샘플들, 그 다음에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지 같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에는 그 우리 염색체의 위치에 있는 그런 변이들을 저장하는 그런 파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1만 명 정도의 사람에게서 우리가 전자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 VCF라고 하는 간단한 매트릭스는 압축을 했을 때 한 10테라바이트 정도에 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엑셀로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뭔가 다른 형태의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0테라바이트 정도의 큰 매트릭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전 변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들이 한 우리가 10,000명 정도를 한다라고 할 때 5천만 개 정도가 저장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몇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뭐 300만 개 정도의 변이를 갖고 있는데 왜 10,000명을 하면 5천만 개가 되나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변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변이들까지 생각을 하면 한 5천만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10,000개 정도의 컬럼과 5천만 개 정도의 이런 로로 존재하는 굉장히 큰 형태의 매트릭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를 얻고 유전 변이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무슨 문제가 되는 변이를 찾는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질환 혹은 하나의 형질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이런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2010년대 초반부터 오티즘 시퀀싱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자폐 유전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연구자들, 아시아에 있는 연구자들, 그다음에 뭐 남미에 있는 연구자들, 굉장히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대에 보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고품질의 그다음에 재현성이 높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해보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컨소시엄을 연구를 할 때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뭐 테라바이트 혹은 페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FTP로 전송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글로버스 같은 것들 뭐 사용할 수 있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 AWS를 사용을 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거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들을 굉장히 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사파리라고 하는 사이먼즈 파운데이션의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며칠 전에 타계한 제임스 사이먼즈라고 하는 분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사이먼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뭐 물리나 수학의 발전을 위한 재단을 만드시기도 했지만 이분의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자폐인들과 그다음에 자폐 가족들의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공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천억이 넘는 돈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이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공유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AWS 안에서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각각의 연구자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폐 유전적인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00명 정도의 데이터들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자폐로 진단받은 아이들, 진단받지 않은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데이터들까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적인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는 한 15TB 정도의 이런 압축된 매트릭스, VC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 7천만 개 정도의 변이로 존재하는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변이들에 대한 특징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뭐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형질 혹은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제임스 사이먼즈 사파리 재단의 도움을 통해서 자폐의 유전적인 원인이 규명된 지는 한 10년이 넘은 굉장히 고전적인 연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아빠의 정자나 엄마의 난자에게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변이들이 우리 자폐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자폐 특성을 부여하는 그런 변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이들은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한 70개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천만 개 정도의 이런 변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각각에게 나타나는 한 70개 정도의 굉장히 적은 숫자의 변이들을 굉장히 정밀하고 그다음에 고품질의 분석을 통해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70개 정도의 굉장히 소수로 존재하는 변이들 말고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총합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우리가 동시에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른 그런 유전체 연구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AWS 안에서 EMR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9,000명 정도의 데이터, 그러니까 지난 버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배치마킹을 해봤는데 VCF 파일에서부터 전체적인 이 워크플로우를 따라가는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AWS 상에서 한 400불 정도의 비용으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에 그리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리프로듀서블한 상황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유전체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서 AWS, 클라우드의 사용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연구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접속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카피해가지고 뭐 MD5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엄격성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지만 원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두 다 같은 파일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S3 안에 파일을 놓고 그 S3에 있는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재현성이 높은 연구 결과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S3, 이 AWS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은 뭐 S3나 아까 봤던 뭐 퀵스타트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각각의 연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연구 재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 연구에서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는 과학 연구를 누가 먼저 빠르게 천재적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 지난 10년 동안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유전체 분석을 한다든지 생물 정보하고 분석을 할 때 당신이 어떤 코드를 짰어요, 그리고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분석했어요 라고 하면 거의 뭐 우리 집 며느리만 아는 그런 비법 소스로 코드를 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깃허브나 여러 가지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코드를 공유를 하고 제가 분석한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걸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과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클라우드의 중요성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가 세션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가장 또 강력한 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규모에 맞게 스케일을 조절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들도 AWS 상에서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희는 이런 대규모 유전체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이런 중심축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WS에 있는 EMR이라고 하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헤일이라고 하는 플랫폼, 오픈소스 플랫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헤일은 2016년쯤에 MIT에 있는 벤자민 닐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만들어진 유전체 분석 플랫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플랫폼을 거의 대규모 유전체 분석을 할 때 일원화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할 때 뭐 파이토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대규모 유전체 분석을 한다 그럼 당연하게도 헤일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헤일은 기본적으로 아파치 스파크 시스템 안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안에서 전체적인 유전체 분석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여러 가지 단계의 분석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런 헤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아마존의 EMR 상에서 우리가 올려놔가지고 분석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헤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AWS 상에서 EC2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헤일을 설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리눅스에서 생각하는 그런 설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EMR에 가가지고 헤일에 대한 그런 모듈을 선택해서 바로 스핀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김현민 아키텍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전체 분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의 툴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값이 있고 그 출력값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패키지에서 그 입력값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데이터를 얻게 되면 유전체 데이터를 처음 얻게 돼서 그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서셋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들어가는 품질 관리들을 뭐 여러 가지 수준에서 각기 다른 툴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전 변이를 찾게 되고 그런 유전 변이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의 그런 유전적인 연관성들, 형질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런 일련의 분석들을 좀 진화하게 여러 가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헤일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AWS 상에서 EMR을 스핀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헤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헤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면 뭐 주피터 상에서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진행을 하고
또 전개를 하게 될 수가 있죠. 이 전 세션에서 그 안랩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비용과 뭐 그런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되게 놀랍게도 저희도 안랩인데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안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대학원이나 대학교 같은 구조들은 회사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고 학부생 수준의 학생들을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저희 같은 대학들은 교수님들이 그냥 선배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후배들 가르쳐봐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은 저출산의 시대이고 그리고 똑똑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오는 비율과 회사를 가는 비율들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관리나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헤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온프레미스 상에서 설치하게 될 때는 소위 말해서 서버를 잘 아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생물학을 공부했지만 컴퓨팅을 어느 정도 알고 컴퓨터의 부품까지도 아는 학생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유니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AWS 상에서 이런 헤일이나 EMR을 가르치는 거는 학부 3학년 정도의 학생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가르치면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개입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죠. 이런 점들도 사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일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소규모 자원들을 테스트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체 데이터가 점점 더 규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는 뭐 석사생들,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혹은 50명 정도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입학하면 바로 10,000명의 데이터를 다음 날에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성해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WS에서 EMR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AWS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고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WS EMR 서벌리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EMR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EMR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설정했는데 서벌리스 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성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되면서 내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한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파리 재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21번 염색체만 가지고 간단하게 퀄리티 컨트롤 한다라고 할 때 AWS EMR 그냥 EC2 환경에서 하면 한 5불 정도에 걸리는 그런 코스다라고 하면 한 1분 정도 더 절감해서 EMR 서버리스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당연하게 절감된 비용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는 수고 같은 것들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공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적인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변이들이 각각의 발달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굉장히 다양한 생물학의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서 김혜미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멀티오믹스 데이터, 멀티모달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AWS 상에서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AWS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유전체 경우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보시는 지놈 애그리게이션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흔히 줄여서 노마드라고 부르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집된 한 다인종의 데이터를 한 14만 명 정도를 분양을 한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고전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하면 14만 명 정도의 소위 말해서 몇십 테라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서버에 올려두고 이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AWS 헤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노마드 데이터가 현재 지금 AWS S3 상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3 위치만 URL로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불러주시면 바로 데이터가 가서 붙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데이터를 다 다운받고 그 데이터에 MD5도 체크하고 그리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URL 주소 하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이런 노마드의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공급되고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노마드를 제작한 MIT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대학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여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전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AWS를 이용을 해서 그간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폐 유전적 특성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혁신들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재미났던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빠의 정자나 엄마의 난자에게서 발생하는 새롭게 생기는 변이, 드노브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자폐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초기에 밝혀내게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이들이 남성 자폐들보다는 여성 자폐들한테, 여성 자폐로 진단받은 여성들한테 조금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이가 나타날 때는 자폐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이런 인지 능력이 낮아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변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런 변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총합적으로 기여하는 폴리제닉하게 기여하는 것들도 여성으로 진단된 그런 자폐로 진단된 여성들에게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술지에 저희가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면서 자폐 연구들 그 다음에 전자유전체 연구에 필수적인 그런 생물 정보학의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분석 패키지 같은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재현하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AWS와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넥스트플로우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AWS 상에서 인스턴스에서 바로 구현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또 AWS의 헬스오믹스와 같은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자유전체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 자폐 연구, 그 다음에 대규모 유전체 연구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AWS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많은 결과들을 밝혀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연구들이 그렇겠지만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차원들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AWS를 통해서 헬스 이퀴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폐나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다양성을 밝히는 연구들을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 말고도 또 향후에도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유전체 특성들, 그다음에 자폐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나아가서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네, 감사합니다.